할머니 빨리 안 나와. 귀를 찢는 듯한 고함과 함께 무언가 요란하게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롭던 개천절 오후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리는 불협화음이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10월의 공휴일.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할매의 순대국은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들. 구수한 돼지뼈 육수 냄새. 나지막이 오가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창가 쪽 테이블에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가, 안쪽에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세상 시름을 잊은 듯한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한가운데 구석진 4인용 테이블에 한 여자가 홀로 앉아 있었다. 이설이. 30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무채색의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얹힌 뿔테 안경, 목이 늘어난 회색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 누가 봐도 야근에 지친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삶에 찌든 고시생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순댓국을 말없이 숟가락으로 휘젓고 있었다. 뽀얀 국물 위로 떠오른 다진 양념이 붉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고 깍두기 하나를 아삭하게 씹는 그녀의 동작은 기계적일 만큼 단조로웠다. 하지만 안경 너머 그녀의 눈동자는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주위를 훑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인 할머니의 동선,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표정 변화까지.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다. 그건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지울 수 없는 직업적 습관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가게의 낡은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어 젖혀지며 5명의 사내가 그림자를 끌고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은 따뜻했던 가게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화려하다 못해 조악한 무늬의 셔츠, 팔뚝과 목덜미를 뒤덮은 용과 인거 문신, 그리고 역한 술 냄새.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듯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떠들어대며 가게 안을 휘저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험상궂은 인상에 머리를 짧게 깎고 있었다. 딱 봐도 무리의 우두머리인 듯한 그는 기름 낀 눈으로 가게 안을 탐욕스럽게 훑어보았다. 그의 이름은 광배. 이 일대에서 좀도둑질과 행패로 악명 높은 동네 건달이었다. 이어이 할망구 오늘 장사 잘 되나 보네. 광배가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 손님들은 모두 하던 식사를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아이는 겁을 먹고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주방에서 허리가 굽은 주인 할머니가 마른 행주에 손을 닦으며 나왔다. 주름진 얼굴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고, 김 사장 아니 그럼 광배 씨. 여긴 어쩐 일이야. 오늘은 공휴일인데. 공휴일야. 우리가 쉬는 날이 어디 있냐. 할머니. 지난달에 내가 뭐라고 했어. 이 가게도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로 했다고. 매달 관리비를 좀 내셔야 편안하게 장사하실 수 있다고 했지. 광배가 비열하게 웃으며 카운터 앞에 섰다. 그의 뒤에 있던 덩치 큰 부하 하나가 빈 테이블을 발로 툭 차며 거들었다. 우리 형님 말씀 안 들려 귀가 먹었어. 노인네가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서 장사한 지가 30년인데 여태껏 그런 건 없었네. 젊은이들. 이러지 말고. 참말리 맞네. 광배의 표정이 순식간에 흉악하게 변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빈 막걸리 병을 카운터 위로 내리쳤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손님들 사이에서 낮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할망구,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놔. 안 그러면 오늘 이 가게 아주 작사를 내버릴 테니까 우리가 누군지 몰라. 건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한 놈은 손님상에 놓인 뚝배기를 엎어버렸고 다른 놈은 의자를 걷어차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평화롭던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손님들은 돈을 내고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가거나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폭력 앞에서 정의감은 무력했다. 이설이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쏟아진 국물이 바닥을 더럽히는 광경을,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고 절망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주인 할머니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 같았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 그녀의 오른손은 어느새 주먹을 가볍게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감각이 희미했다. 참자,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다. 평범한 민간인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다. 군복을 벗은 지 2년, 그녀는 피와 화약 냄새가 없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전설적인 특수부대 장교 하데스는 죽었다. 지금 이곳에는 그저 조용한 삶을 원하는 이설이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건달들의 행패는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 노인네가 진짜 안 되겠네. 돈이 어디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겠어. 광배의 부하 중 하나가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며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연약한 노인의 몸이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넘어졌다. 삐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이설이의 세상이 멈췄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넘어진 채 고통스러워하는 할머니의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그녀의 눈에 박혔다. 평생을 지키고자 했던 약한 존재, 국가와 국민, 그 거창한 이름 아래에는 바로 저렇게 무고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이 군복을 벗고 평범한 삶을 살겠다 다짐했던 것이 저런 광경을 외면하기 위함이었던가. 테이블 아래에서 가볍게 쥐고 있던 그녀의 주먹에 서서히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관절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아니야, 이건 아니다. 그녀의 안경 너머 언제나 흐릿하고 무감각해 보였던 눈동자에서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단련된 먹잇감을 포착한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이설이는 마지막 남은 국물을 조용히 입안에 털어 넣었다. 그리고 숟가락을 뚝배기 안에 달그락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음은 이상하게도 가게 안에 모든 소란을 압도하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이설이의 움직임은 느릿했다. 위협적이거나 기민하지 않았다. 마치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가는 손님처럼. 그녀는 넘어진 할머니와 난장판이 된 식당 중앙을 가로질러 건달들 무리에게로 향했다. 삐걱이는 마룻바닥이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작게 울었다. 가게 안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겁에 질린 손님들과 의기양양하던 건달들의 시선까지 전부 그녀의 마른 등 위로 꽂혔다. 저 여자는 미친 게 아닐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우두머리인 광배의 앞에 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걸음. 역한 술 냄새와 저급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설이는 미간조차 찌푸리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바닥에 넘어져 신음하는 할머니를 힐끗 내려다본 후 다시 시선을 들어 광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뿔테 안경 너머의 눈빛은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할 정도의 공허함을 느끼게 했다. 사장님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차분했다. 소란스러운 가게 안에서 거의 묻힐 뻔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방해에, 그리고 기물 파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기 할머님께는 폭행죄가 추가되겠군요. 다른 손님들도 놀라셨으니 이쯤에서 정리하고 조용히 나가주시죠. 그녀는 법조문을 읽는 변호사처럼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다. 그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말에 광배와 그의 무리들은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를 들은 사람들 같았다. 곧이어 광배의 입에서 피식 하는 비웃음이 터져나왔고 그건 곧 전염병처럼 무리 전체에게로 퍼져나갔다. 부하하하하, 뭐야? 이 아줌마는 지금 우리한테 법 공부 가르치는 거야. 어디서 나타난 정의의 사도 나셨네. 얼굴 보아하니 회사에서 서류 나부랭이나 만지게 생겨서는. 아줌마,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봐. 우리가 지금 좋은 말로 타이르고 있는데 감히 끼어들어. 온갖 조롱과 비아냥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들은 이설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목 늘어난 티셔츠, 유행 지난 청바지,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어디를 봐도 자신들에게 대항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흔해 빠진 아줌마의 모습이었다.
그들에게 여자는 그저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거나 유흥의 대상일 뿐 감히 자신들의 일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광배가 한 걸음 다가서며 이설이의 얼굴 바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아줌마, 여긴 여자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 곱게 보내줄 때 집에 가. 다치기 싫으면. 그의 입에서 풍기는 악취에도 이설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광배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시선에는 공포도, 분노도 없었다. 마치 성가신 벌레를 보는 듯한 아주 미세한 짜증과 무관심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이설이는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이전과 똑같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3번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장 이 가게에서 나가세요. 그 순간 광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녀의 태도는 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감히. 이런 볼품없는 여자 따위가 자신의 위협을 무시하고 명령을 해 그는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겁에 질린 손님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다. 이 미친년이 진짜 참을성이 바닥난 것은 광배의 부하 중 가장 혈기왕성해 보이는 놈이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앞으로 나섰다. 형님, 저런 년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가르쳐줘야 정신을 차리지. 그는 이설이의 코앞까지 다가와 험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우악스러운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죽고 싶어. 그의 손이 이설이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의 방가쇠를 당기는 행위였다. 2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제 손으로 활짝 열어젖히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건달은 그저 힘없는 여자를 겁주려 했을 뿐이었지만 그가 건드린 것은 잠들어 있던 재앙 그 자체였다. 이설희의 어깨가 뒤로 살짝 밀려났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밀친 남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사람의 어깨가 아니라 단단한 강철벽을 민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남자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손을 거두려던 찰나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건달의 손이 이설이의 어깨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1초도 채 되지 않았다.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얇은 티셔츠에 닿아 힘을 주려던 바로 그 찰나 시야에서 번개 같은 잔상이 스쳤다. 휙 하는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였다. 다음 순간 어깨를 밀치려던 건달은 자신의 손목이 강철 집게 같은 것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설리의 손이었다. 언제 움직였는지 오차 인지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력하게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던 그녀의 팔이 이제는 뱀처럼 휘감아 올라와 그의 손목을 올가매고 있었다. 가늘고 하얀 손가락,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건달은 제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그가 손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녀의 손은 바위에 뿌리내린 쇠사슬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번개처럼 흘렀다. 그때 건달은 이설이의 눈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텅 비어있던 공허한 눈동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안경 렌즈 너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눈동자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투와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남은 맹수의 눈. 상대를 단순한 적과 제압 목표로만 인식하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이설이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낮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주라고 했을 텐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설이는 그의 손목을 잡은 채 아주 작고 간결한 동작으로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뼈의 마찰음이 들렸다. 그것은 화려한 무술 동작이 아니었다. 오직 인체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고통과 무력화를 이끌어내는 지독할 정도로 효율적인 특수부대의 관절 기술이었다. 이야! 비명은 짧았다. 건달의 몸은 펭귄처럼 빙글 돌며 균형을 잃었고 그대로 뒤에 있던 동료들의 몸 위로 나가떨어졌다.
뭐야? 하는 소리와 함께 건달 서너 명이 볼링핀처럼 우르르 쓰러졌다. 식당 중앙에 순식간에 인간으로 된 작은 산이 만들어졌다. 정적! 가게 안을 지배하던 소음과 폭력의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넘어진 건달들의 신음소리를 제외하고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남아있는 손님들과 주인 할머니, 그리고 아직 서 있던 광배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저 연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눈 깜짝할 사이에 건장한 사내를 종이장처럼 날려버린 것이다.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우두머리인 광배였다. 그의 얼굴에서 당혹감은 순식간에 분노와 굴욕감으로 바뀌었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하찮게 여겼던 여자에게 이런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이성을 잃은 그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롭게 빛나는 칼날이 모습을 드러냈다. 접이식 칼이었다. 이런 미친년이. 광배는 칼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설이를 향해 겨누었다. 네가 오늘 여기서 곱게 죽지는 못할 줄 알아? 하지만 칼날을 마주한 이설이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아주 희미하게 실망과 피로감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결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태도는 광배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이설이는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작은 크로스백으로 손을 가져갔다. 건달들은 그녀가 무기를 꺼낼 것이라 생각하고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손때가 묻어 낡아 보이는 평범한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뭐야? 돈으로 해결하려고? 광배가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설이는 대답 없이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을 광배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지갑의 투명한 비닐 칸막이 안에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들어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푸른색 배경의 제복을 입은 굳은 표정의 증명사진이 박힌 낡은 신분증 하나가 꽂혀 있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지금 눈앞의 평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서슬퍼런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광배의 시선이 사진 밑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이름 이설이 리 쉐시 계급 해군 중령 하이준 종링. 그리고 계급 옆에는 그가 평생 영화나 뉴스에서나 보았던 결코 마주칠 일 없다고 생각했던 상징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독수리가 번개와 삼지창을 움켜쥐고 있는 모양의 황금빛 휘장.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UDT CLS의 상징이었다. 광배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UDT 중령 여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단어들이 뒤엉키며 사고가 정지했다. 그때 이설이가 선언하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평범한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명령을 내리던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예비역 중령 이설이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군을 사칭하며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즉 군형법에 준하는 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간주한다. 예비역 중령이라는 단어가 사형 선고처럼 가게 안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무겁게 울려 퍼졌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다. 광배에게 있어 눈앞에 볼품없는 여자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지휘관이라는 사실은 후자에 속했다. 그의 상식, 그의 경험, 그가 살아온 세상의 법칙이 그것을 부정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여자는 약하다. 군인은 강하고 남자다워야 한다. 특수부대 장교는 영화에나 나오는 괴물 같은 사내들이다. 이 모든 명제가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다. 저것은 가짜다. 저 여자는 사기꾼이다. 가짜 신분증으로 어딜 겁을 주려고? 이 미친년이 끝까지 사람을 얕보내. 이성이 마비된 광배는 분노를 연료 삼아 앞으로 돌진했다. 공포를 감추기 위한 허세였다. 그는 칼을 쥔 손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이설이에게 달려들었다. 어설프기 짝이 없는 동네 싸움에서나 볼 법한 공격이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판단 착오였다. 광배의 눈에 이설이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 한 걸음만 뻗으면 칼날이 닿을 거리였는데.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흩어져 버렸다.
아니다.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품 안으로 칼날의 사각지대로 파고들고 있었다. 다음 순간 광배는 팔꿈치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설이의 손날이 그의 팔꿈치 안쪽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한 것이다. 찌릿 하는 충격과 함께 팔 전체의 신경이 마비되며 소나귀에서 힘이 풀렸다.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설이는 칼을 떨어뜨린 그의 손목을 그대로 잡아채 아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속도와 힘으로 꺾어버렸다. 그가 이번에는 단순한 관절음이 아니었다. 굵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듯한 쩍 하는 파열음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광배는 자신의 손목뼈가 완전히 어긋나는 감각을 느끼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광배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는 바로 그 순간 정신을 차린 다른 건달 하나가 그녀의 등 뒤를 덮치려 했다. 하지만 이설이에게 등 뒤는 사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몸을 반 바퀴 회전시키며 팔꿈치를 뒤로 날렸다.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팔꿈치 공격. 엘보우 스트라이크는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꿰뚫었다. 격! 남자의 입에서 폐 속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다. 눈이 희번덕 뒤집히고 거품 섞인 침을 흘리며 그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호흡을 관장하는 신경총에 가해진 충격은 건장한 사내를 일격에 무력화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셋. 방금 전 이설이에게 내동댕이 쳐졌다가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난 둘과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망설이던 마지막 한 명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조롱이나 분노가 아닌 원초적인 공포가 가득했다. 이설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이어졌다. 명치를 가격했던 팔꿈치는 그대로 원을 그리며 앞을 향했고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자세를 낮췄다. 그리고 망설이던 한 명의 디딤발을 향해 지면을 쓸듯 낮고 빠른 다리 후리기 렉 스위프를 날렸다. 이오지. 남자는 다리가 허공에 뜬 채 균형을 잃고 커다란 몸뚱이가 시멘트 바닥 위로 무방비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음이 모두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남은 두 명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그들은 뒷걸음질치며 도망갈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이설이는 그들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의 등을 가볍게 박차고 뛰어올라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 도망치려던 한 명의 어깨를 잡아차해 그대로 돌려 세웠다. 남자가 저항하려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이설이는 그의 팔을 잡아차해 어깨 관절을 꺾어버렸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식당 문을 향해 내달렸다. 여기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차마 발을 뗄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이설이는 무릎 꿇린 남자를 가볍게 밀어 넘어뜨린 후 마지막 남은 건달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또각, 또각. 그녀의 발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들렸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으며 빌기 시작했다. 차,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설이는 그의 앞에 멈춰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경멸이나 동정심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너무 늦었다. 그녀는 짧게 말하고는 그의 목덜미를 손으로 가볍게 쳤다. 흑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남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식당 안은 처참했다. 5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거나 정신을 잃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부서진 테이블과 의자, 바닥에 낭자한 음식물들이 방금 전 벌어진 일방적인 교육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이설이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숨 한 번 거칠어지지 않은 채 아까 벗어두었던 안경을 다시 고쳤었다. 그녀의 모습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고요했다. 가게 안에 남아있던 손님들과 주인 할머니는 눈앞의 광경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존재를 목격한 데서 오는 경외감만이 남아 있었다. 파괴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남았다. 쓰러진 건달들의 고통 어린 신음소리가 정적을 배경음악처럼 희미하게 채울 뿐이었다. 가게 안에 모든 공기가 응축된 듯 무거웠고 살아남은 이들은 누구 하나 쉽사리 숨을 내쉬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전부 한 곳, 아수라장의 중심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이설희에게로 향해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젊은 부부는 아이의 눈을 가린 채 경애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시름을 논하던 노인들은 이제는 술이 확 깬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설이는 더 이상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재앙을 불러오고 또한 재앙을 잠재우는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어떤 존재처럼 보였다. 이설이는 주변의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먼저 쓰러진 건달들의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훑었다. 모두 의식이 있거나 혹은 단순한 기절 상태.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늘어났을지는 몰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다. 그녀의 제압은 언제나 거기까지였다. 상대를 무력화시키되 불필요한 살상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가 현역 시절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원칙이었다. 확인이 끝나자 그녀는 다시 크로스백에서 주섬주섬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경찰에 신고하려나 봐.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연한 수순이었다. 폭력 사건이 벌어졌으니 경찰을 부르는 것. 하지만 이설희의 손가락은 101비 긴급 신고 버튼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연락처 목록을 열고 한참을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름을 찾아 눌렀다. 화면에는 초의 사령관님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마자 중후하고 권위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설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자세를 바로 했다. 비록 군복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몸짓과 말투는 순식간에 군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충성, 사령관님, 저 이설희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충성. 그것은 군인들이 상관에게 경례하며 외치는 구호였다. Pageant.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휴일에 외람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바닥에 널브러진 건달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현재 서울 559, 55동 민간 식당 내부입니다.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인원 5명이 스스로를 군 관련자라 사칭하며 민간인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현장을 목격, 전원 제압을 완료했습니다. 그녀의 보고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군을 사칭했다는 부분이었다. 그것은 단순 폭력 사건을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 사안으로 격상시키는 고도의 계산이 깔린 표현이었다. 민간 경찰이 아닌 군이 직접 개입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말이었다.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용의자 전원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활동에는 지장 없는 수준입니다. 사령관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설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현장 보존 및 용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7병 7특임대에서 출동 지원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707 특임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제77 건진 7특수임무단 국가급 대테러 부대이자 군 최정계 요원들로만 구성된 전설적인 부대. 그 이름이 이설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손목이 부러진 차에 신음하던 광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는 고통도 잊은 차에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이설희를 쳐다보았다. 말도 안 돼. 고작 동네 건달들이 행패 부린 사건에 705 7특임대라고. 저 여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저 여자가 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전화와 한 통으로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를 호출한단 말인가?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반문이나 의심도 들려오지 않는 듯했다. 이설희는 그저 조용히 수화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위치 전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충성? 전화가 끊겼다.
이설이는 휴대폰 화면을 몇 번 터치해 현재 위치를 전송하고는 다시 무심한 표정으로 주머니에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광배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한기를 느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그저 싸움을 잘하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UDT 출신 중령이라는 신분증도, 전화 한 통으로 700킬트 김대를 움직이는 힘도,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짧은 인생에서 결코 마주쳐서는 안 될, 아니, 존재 자체를 상상해서도 안 될 상대를 잘못 건드린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미래가 통째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직감한 데서 오는,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순수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부터.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여러 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반적인 경찰차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와는 어딘가 달랐다. 훨씬 더 무겁고 위압적이며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이 작은 골목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가까워졌다. 그것은 도시의 소음을 뚫고 고막을 때리는 날카롭고 위압적인 경고음이었다. 희미한 예고에서 시작된 소리는 불과 1, 2분 만에 골목 전체를 뒤흔드는 굉금으로 변했다. 손님들은 불안한 듯 창밖을 쳐다보았고 쓰러진 건달들은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었다. 끽! 마침내 굉음의 주인이 골목 입구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멈춰선 것은 경찰차나 구급차가 아니었다. 빛을 모두 흡수할 듯한 무광 검은색으로 도색된 창문조차 없는 거대한 특수 차량 2대였다. 군용 차량 특유의 각진 디자인과 육중한 차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뿜어냈다. 차량이 멈추기 무섭게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림자 같은 인형들이 쏟아져 나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장비로 무장한 8명의 남자. 얼굴은 검은색 복면으로 가려 눈만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헬멧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야간 투시경이 장착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K1A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고 허벅지에는 권총과 대검이 결속되어 있었다. 그들의 팔뚝에 부착된 부대 마크에는 어둠 속에서 포효하는 백호 바이후아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단 한 번의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4명은 순식간에 골목의 양쪽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했다. 나머지 4명은 소리 없는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한 줄로 정렬해 식당 입구를 향해 무음으로 접근했다. 그들의 발걸음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마치 훈련된 유령부대 같았다. 쾅! 선두에 선 대원이 식당 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진입했다. 그 뒤를 따라 나머지 3명의 대원들이 물 흐르듯 식당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져 총구를 겨눈 채 가게 내부의 모든 구역을 장악했다. 그들의 등장은 공기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가게 안에 남아있던 손님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두 손을 들고 얼어붙었다. 대원들은 바닥에 쓰러진 건달들을 확인하고는 즉시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타겟 5, 모두 제압된 상태, 위협 요소 없음. 그때 대원들을 지휘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어깨에는 소령 샤오링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그는 가게 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내 아수라장의 중심에 서 있는 이설이를 발견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턱짓으로 명령을 내렸다. 대상 확보. 명령이 떨어지자 2명의 대원이 쓰러진 광배와 그 부하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넘어진 건달들의 상태를 빠르고 기계적으로 확인했다. 부러진 손목에는 응급처치용 부목을 대주었고 머리에 충격을 받은 놈에게는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마치 고장난 기계 부품을 다루는 듯한 차갑고 효율적인 움직임일 뿐이었다. 확인이 끝나자 그들은 강력한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건달들의 손을 등 뒤로 결박하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소령은 헬멧을 벗었다.
복면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되지만 강단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이설이의 앞으로 다가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로 부동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는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충성 중령님, 보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 작전팀장 김진우 소령입니다. 그의 경례는 우렁찼고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종영심이 가득했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아줌마로 보였던 여자. 그 여자를 향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최정예 특수부대의 현역 소령이 중령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경례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비현실을 넘어 초현실적인 광경이었다. 이설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상관으로서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왔다. 수고한다, 김소령. 저들은 내가 설명한 혐의자들이니 절차대로 처리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순찰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2명의 젊은 경찰관은 골목을 막아선 군 특수 차량과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기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희는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한 경찰관이 용기를 내어 입구를 통제하던 칠력셰일 대원에게 물었다. 대원은 경찰관을 흘끗 쳐다보지도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군 관련 특수작전 중입니다. 민간인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예, 군작전이요. 이런 민간 식당에서요? 경찰관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되물었지만 대원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총을 든 채 철벽처럼 앞을 막아설 뿐이었다. 두 경찰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단순 폭행 사건이 이제는 감히 끼어들 수도 없는 차원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식당 안에서 주인 할머니와 손님들은 그 모든 광경을 입을 벌린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설이라는 인물에 대한 퍼즐 조각들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평범한 여자, 싸움을 잘하는 여자,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전설적인 군인. 그녀의 정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린 듯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광배는 지금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의 지하 조사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먼지 냄새와 서류 잉크 냄새,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천장의 형광등은 그림자조차 허락하지 않는 창백한 빛을 뿜어냈고 그 빛 아래 놓인 강철 책상은 마치 수술대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그의 부러진 손목은 이제 단단한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욱신거리는 고통은 심장 박동에 맞춰 그의 신경을 계속해서 찔러댔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온몸을 지배하는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 내던져진 데서 오는 원초적인 공포심이었다. 책상 맞은편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각 잡힌 군복을 입은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한 남자였다. 그의 어깨에는 법무관을 상징하는 휘장이 붙어 있었다. 그는 군 검사였다. 다른 한 명은 사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광배도 얼굴을 아는 인물이었다. 바로 그가 행패를 부리던 식당이 속한 관할 경찰서의 서장이었다. 하지만 평소 지역 유지들 앞에서 으스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군검사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김광배 씨, 맞습니까? 먼저 입을 연 것은 군검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메마른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광배는 간신히 대답했다. 군 검사는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당신과 당신의 일행은 현재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즉 공동 공갈, 업무 방해, 재물 손고해, 그리고 특수폭행, 여기까지는 당신 같은 동네 양아치들에게는 익숙한 죄명이겠지요.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옆에 앉은 경찰서장은 그 말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군 검사가 서류에서 눈을 들어 광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해부용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들이 폭행한 피해자 이설희 씨의 신원은 확인했습니까? 그 여자가 예비역 중령이라고? 해군 중령입니다. 정정하죠. 군 검사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설희 예비역 중령의 공식 진술서에 따르면 당신들은 이 구역을 관리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위력을 과시했고 이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간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군인 사칭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사칭기라니요. 우린 그냥 하던 대로 군 검사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살짝 올라갔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특정 구역을 관리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합법적 무력 집단은 군과 경찰뿐입니다. 당신들의 행위는 명백히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군에 대한 기만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이제 민간 경찰의 손을 떠나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게 됐습니다. 옆에 계신 서장님도 이 점에 동의하셨고요. 경찰서장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관할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군 수사기관의 지휘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광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군을 사칭하고 군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스케일이 달라졌다. 이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군 검사는 항복한 투우소의 목에 마지막 칼을 꽂는 투우사처럼 결정타를 날렸다. 김광배 씨, 당신은 당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 벽에 걸린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는 제복을 입은 이설희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이력이 빼곡하게 나타났다. 이설희 중령, 해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UDT CL 수료자이자 최연소 특수전전단 팀장, 해외 파병 작전 다수 성공, 인헌무 공훈장, 충무무 공훈장 수훈, 비공개 작전 기록 다수. 화면에 나타나는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광배의 머리를 내리쳤다. UDT 최초의 여성, 최연소 팀장, 무공훈장, 현역 시절. 부하들은 이 중령을 계급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별명으로 불렀죠. 군 검사가 화면을 끈 채 다시 광배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별명은 하데스 하데떼, 명계의 신말입니다. 그녀가 투입된 작전 지역의 적들은 모두 지하세계로 갔다고 하돼서 붙은 별명입니다. 몇 년 전 중동에서 외교관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 테러리스트들은 협상장에 나타난 그녀를 그저 여성 통역관인 줄 알았다더군요. 그들의 마지막 실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광배의 심장에 그대로 비수처럼 박혔다. 여성 통역관, 아줌마, 데자뷰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그냥 싸움을 잘하는 여자를 건드린 게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신화, 걸어다니는 전쟁의 역사를 건드린 것이다. 광배의 허세와 분노, 오만함이 담겨있던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후회와 절망,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의 인생이 바로 오늘 이 작은 식당에서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끝장나 버렸다는 사실을. 군 검사는 그의 앞에 자백 진술서를 조용히 밀어 넣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당신의 협조가 남은 인생을 군 교도소에서 썩지 않게 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 테니 700가실 특임대가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이설희는 아무도 모르게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다. 주인 할머니가 눈물로 붙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저 괜찮다는 말만 남긴 채 돌아섰다. 환호와 감탄, 경애의 시선은 그녀에게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불편한 것들이었다. 차가운 밥 공기가 코 속으로 스며들었다. 멀어져가는 사이렌 소리가 도시의 소음 속으로 희미하게 흩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몸은 납처럼 무거웠고
정신은 지독한 피로감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를 보고 있자니?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과거의 편린들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오늘 식당에서 느꼈던 그 감각들,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감촉, 상대의 숨이 멎는 순간의 짧은 정적, 공기를 가르던 자신의 손날, 그것들은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하데스굴을 깨우는 주문과도 같았다. 15년 전, 진하의 해군 특수전전단 훈련장. 여자라고 봐줄 것 같나 고개 똑바로 들어 이 악물어. 교관의 악에 바친 고함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칠흑 같은 밤, 차가운 겨울 바다의 파도가 갯벌 위를 기어가는 훈련병들의 몸 위로 무자비하게 부서졌다. 지옥주 헬윅이 UDT 훈련 과정 중 가장 악명 높은 일주일,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자진해서 종을 울리고 퇴교했다. 갯벌 위에는 수십 명의 사내들이 무거운 통나무 록을 어깨에 이고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유일하게 마른 체구의 한 여자가 있었다. 20살 초반의 이설희였다. 그녀의 얼굴은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고 앙담은 입술에서는 피맛이 느껴졌다. 어깨를 짓누르는 통나무의 무게는 뼈를 으스러뜨릴 것 같았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주변의 동기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거나 비웃었다. 여자가 UDT에 지원했다는 것 자체를 쇼맨십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옥주 3일째가 되자 그들의 시선은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건장한 사내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가고 종을 울리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가장 강하지는 않았지만 정신력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 포기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교관이 그녀의 바로 앞에서 소리쳤다. 훈련병 이설이 포기해. 넌 여자의 몸으로 절대 통과 못해. 이설이는 고개를 들었다. 진흙탕 속에서. 그녀의 눈은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녀는 그 지옥을 살아남았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UDT 대원이 되었다. 7년 전 소말리아 모가디슈의 어느 시장. 하데스 3시 방향적 매복이다. 팀원의 다급한 무전과 함께 시장 좌판이 총탄에 맞아 박살나며 먼지를 피워 올렸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민간인들. 사방에서 날아드는 총탄. 긴급 교신을 외치는 팀원들의 목소리. 하지만 팀장 이설이 중령은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현지인 여성처럼 차도르를 두른 그녀는 무너진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긴 채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총성의 종류, 발사 간격, 탄환이 벽에 박히는 소리를 분석하며 적의 수와 위치, 화기의 종류를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무정의의 명령을 내렸다. 알파, 11시 방향, 건물 2층 창문, 제압 사격, 브라보, 연막탄 투척 후 찰리와 함께 내 뒤를 따라 우측으로 기동한다. 적은 총, 넷, 흩어지지 말고, 둘씩 짝지어 움직여.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다. 패닉에 빠질 뻔했던 팀원들은 그녀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판단은 언제나처럼 정확했고 작전은 성공했다. 그녀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아니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팀원들의 잠재력을 120% 끌어내는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하데스라는 별명은 그녀의 파괴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을 지배하는 신과 같은 존재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2년 전 국군수도병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설이는 중환자실의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부사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그는 그녀가 가장 아끼던 팀원이었다. 얼마 전 비밀 작전에서 그는 적의 총탄을 맞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작전 자체는 성공했고 그녀와 나머지 팀원들은 무사히 귀환했다. 모두가 그녀의 영웅적인 지위를 칭송했다. 하지만 그녀는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손이 보였다. 수많은 적을 제거하고 수많은 위기에서 팀을 구해낸 손. 하지만 동시에 아끼는 부하를 사지로 내몰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손이기도 했다.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일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 피와 화약 냄새에 진저리가 났다. 그녀는 지쳐 있었다. 전설, 영웅, 하데스라는 이름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그녀는 저녁 지원서를 제출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설이는 어느새 자신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다. 누구의 생사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살아내는 삶. 하지만 오늘 식당에서의 일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군복을 벗고 하데스를 묻어버린다 해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약자를 보호하려는 본능은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그것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 자체에 새겨진 것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의 공간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평범한 이설이와 전설적인 군인 이설이 두 세계의 경계가 오늘 밤을 기점으로 흐릿하게 허물어지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설이가 일으킨 파문은 조용하지만 거대하게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김광배와 그의 일당은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개입한 수사는 자비가 없었다. 군을 사칭하여 민간인을 겁박한 혐의는 시작에 불과했다.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그들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자 썩은 양파 껍질처럼 온갖 범죄들이 쏟아져 나왔다. 상습적인 금품 갈취, 불법 도박장 운영, 폭행, 협박. 동네의 작은 암세포 같았던 그들의 조직은 뿌리까지 완벽하게 도려내졌다. 그들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연계 재판을 통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들의 이름에 떨지 않게 되었다. 조용했던 골목은 마침내 본연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사건이 벌어졌던 할매 순대국은 일대의 명소가 되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UDT 출신의 전설적인 여군 장교가 동네 건달들을 단숨에 제압했다는 이야기는 MSG가 듬뿍 쳐진 영웅담이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순대국 맛이 궁금해서, 혹은 그 전설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 혹은 그 영웅을 한번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가게로 몰려들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째 되던 날, 이설이는 다시 그 가게를 찾았다. 사실 다시 오고 싶지 않았다. 소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하지만 넘어져 고통스러워하던 주인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밟혀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부서졌던 테이블과 의자는 모두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가게의 구석구석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예전의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는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활기가 넘쳐 흘렀다. 이설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던 주인 할머니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뚝배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이고, 우리 은인 오셨네. 할머니는 행주에 손을 닦을 새도 없이 달려나와 이설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시고요? 괜찮다 마담. 이렇게 멀쩡한 걸 다 은인 덕분이지. 어서 와요. 어서. 아이고. 내가 은인 덕에 요즘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할머니의 목소리에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이설이에게로 집중됐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곧 가게 안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이설이는 어색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관심은 그녀가 가장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대로 돌아서서 나가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는 할머니의 따뜻하고 거친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순대국 한 그릇만 먹고 가겠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 구석자리에 앉았다.
곧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대국밥이 그녀의 앞에 놓였다. 할머니는 우리 은희는 이제부터 이 가게에서 먹는 모든 건 공짜야 라고 선언했지만 이설이는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다. 할머니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가게를 어떻게 수리했는지, 손님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듯한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다. 이설이는 말없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순대국을 먹었다. 구수한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문득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평화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거창한 이념이나 국가적 사명이 아니라 그저 한 노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웃으며 국밥을 팔 수 있는 것. 한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안심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작고 소박한 일상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힘을 전쟁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군복을 벗는 순간 그 힘은 봉인해야 할 저주 같은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아니었다. 자신의 힘은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전쟁터의 지휘관 하데스가 아니라 이 작은 동네의 든든한 보호자 이설이로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화해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식사를 마친 이설이는 계산대 위에 조용히 음식값을 올려놓았다. 공짜는 다음에 와서 먹겠습니다. 오늘은 손님으로 온 거니까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는 할머니를 향해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게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북적이는 가게, 평화로운 골목의 풍경,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군대를 떠난 후 처음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설이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아니, 예전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평온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동네 도서관에서 비정규직 사서로 일하며 조용히 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뿔테 안경, 편안한 옷차림도 그대로였다.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사는 동네, 특히 할매 순대국을 중심으로 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가끔 그녀가 순대국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를 때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는 척을 하거나 부담스러운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거나 따뜻한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평범한 삶을 지켜주려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가장 좋은 부위를 듬뿍 넣은 순대국을 다 내어주었고 그녀는 말없이 그릇을 비우는 것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하데스는 그녀의 일부였고 이설이 또한 그녀의 일부였다. 그녀는 비로소 두 개의 자아를 끌어안고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초겨울 저녁, 도서관 일을 마치고 순대국밥 한 그릇으로 언 몸을 녹인 그녀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얀 입김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골목길은 인적이 드물고 고요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지켜낸,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나가고 싶은 일상이었다. 그때였다. 좁은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귓가에 앳된 소녀의 울음소리와 불량스러운 10대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서 교복을 입은 남학생 서너 명이 그들보다 체구가 훨씬 작은 여학생 한 명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여학생의 가방을 빼앗아 자기들끼리 던지며 놀리고 있었고 겁에 질려오는 여학생을 밀치며 위협하고 있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역겨운 풍경이었다. 이설이는 잠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잠시 망설였을 것이다. 또다시 소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갈등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허! 그녀는 세상을 향한 거대한 짜증과 의무감이 뒤섞인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익숙한 동작으로 쓰고 있던 뿔테 안경을 벗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안경 닦기 천을 꺼내 김이 서린 렌즈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그녀의 동작은 신중하고 침착했다. 불량 학생들은 아직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비열한 놀이에 심취해 있었다. 깨끗해진 렌즈를 통해 세상이 다시 선명하게 보였다. 이설이는 안경을 고쳤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결국 또 나설 수밖에 없군 하는 체념과 이제부터 너희들은 끝났다는 확신이 뒤섞인 지독하게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잠들어 있던 하데스가 다시 눈을 뜨는 순간이었다.